당신 주변에 유독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이유도 없이 트집을 잡고 잘 되면 축하 대신 냉소를 날리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건드려 오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뱉은 비난이 사실은 그 사람의 자기소개였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아마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고 사람들이 왜 서로를 괴롭히는지 그 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이 말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꽂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고통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통찰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결핍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평생 불화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인정받지 못했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대신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수백 년을 살아남는 통찰을 만들어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외로우면 사랑을, 무시당하면 인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반복해서 좌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한 기억, 인정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한 경험, 소속되고 싶었는데 언제나 겉돌았던 시간들. 이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결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안고 삽니다. 젊은 시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대신 밖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핍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 뇌는 남을 비난할 때 일시적으로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을 내뿜습니다. 자기 안에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가짜 행복을 채우려는 일종의 정신적 중독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잠깐이나마 그 고통으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려 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하려 합니다.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결핍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당신에게 퍼부었던 비난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쏟아냈던 말들,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당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가장 견디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공격했던 사람은 자기 안의 이기심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렸던 사람은 자기 무능함을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확인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퍼부은 비난의 단어들에서 당신을 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문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안의 고통을 잠시 외면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음식 맛이 없다 하고 청소가 부족하다 하고 아이를 잘못 키운다 합니다. 아들이 아내 편을 들면 더욱 화를 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이 시어머니를 보면 어떨까요?
이 시어머니는 평생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에게 애정을 받지 못했고, 시댁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자식들에게 감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결핍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기가 평생 갈망했지만 끝내 얻지 못한 것을 며느리가 쉽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공격합니다. 며느리의 요리가 진짜로 맛없어서가 아닙니다. 청소가 진짜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결핍이 만들어낸 공격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후배가 상사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후배의 성과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뒤에서 그 후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뭔가를 비틀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선배는 평생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열심히 해도 칭찬받지 못했고 성과를 내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의 결핍이 깊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쉽게 인정받습니다. 그것을 보는 선배에게는 자기 결핍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는 평생 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은 손쉽게 얻는다는 느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후배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들은 꼭 남들 다 듣는 데서 망신을 줍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초라한 결핍이 가려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인데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왠지 어색해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운이 좋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친구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당신이 가진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이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력하게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 무력함이 열등감의 시작입니다. 자라면서 이 열등감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공부 못한다는 열등감, 가난하다는 열등감, 사랑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건강한 사람은 이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씁니다.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못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대신 상대를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느끼려는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결핍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찾은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 차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결핍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 불완전함을 견딜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공격해서 잠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핍의 역설입니다. 결핍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데 결핍을 부인하면 영원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핍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결핍입니다. 어릴 때 안정적으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흔적을 안고 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관계를 원하면서도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충만하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흔들려 합니다. 인정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존재가 중요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성과를 폄하하고 그 사람의 칭찬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존중의 결핍은 되물림됩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상사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부하를 함부로 대합니다.
안정의 결핍은 사람을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 환경이 불안정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평온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흔들려 합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한 평화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결핍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별것 아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소속의 결핍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평생 안고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집단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그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뒷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소문을 냅니다. 이 모든 결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핍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몇 가지 구조로 설명합니다. 앞서 말한 투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의 보상입니다. 아들러가 말한 개념인데 사람은 열등감을 보상하려 할 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트라우마의 반복입니다. 학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 전이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쌓인 감정을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퍼붓는 분노는 사실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과거 누군가를 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결핍이 많은 사람에 관한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쉽게 떠나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설명합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강렬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감정이 격하고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또한 결핍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관심과 확인을 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핍이 많은 사람은 간헐적으로 보상을 줍니다. 어떤 날은 무척 다정하고 어떤 날은 무척 차갑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도박과 같은 원리입니다. 언제 좋은 대우를 받을지 몰라서 계속 그 사람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결핍이 다른 사람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괴롭힘을 당한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두에게 결핍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불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누군가를 깎아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누군가의 행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 안에는 어떤 결핍이 있었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이었습니까? 이루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아픔이었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결핍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이 이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 사람의 공격성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비난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거만함은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에 관한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결핍이 만들어낸 왜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할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와 수용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계속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자기 결핍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고통을 다룰 방법을 몰라서 다른 사람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결핍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핍을 인정하면 그것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만함을 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신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입니다. 사람은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일 때입니다. 한쪽만 이해하고 한쪽만 배려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을 고갈시킵니다. 변화를 거부할 때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오히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볼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소진될 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고 대화하고 나면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당신을 괴롭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부터 시작해서 정서적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도 누군가를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의 결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그 고통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반면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공격해오면 속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 저 사람 지금 자기 안의 지옥이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그 비명 소리에 당신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 사람의 공격이 당신에 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결핍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결핍을 이해하되 거리를 두는 지혜, 연민을 가지되 경계를 세우는 지혜, 이해하되 희생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는 소중히 하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의 결핍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